저의 대학 생활은 처음부터 좀 방황이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워낙 철학적 방황을 많이 해서 대학교 가자마자 야, 도대체 인생이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가 가장 첨예한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동양 철학 서적을 그냥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력했고요. 한 3년여의 그러한 탐색과 방황 끝에 드디어 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서는 결국은 세상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내 마음의 평화도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평화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고요. 그때부터 이제는 사회의 문제 그리고 남의 어려움, 고민의 그러한 것들이 왜 만들어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걸 해결하는 데 또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철학, 역사 그리고 뭐 경제가 부전공, 경제를 또 모르면은 정치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를 부전공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떠한 종합적인 나의 인생관, 철학관을 정립하는 데 좀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정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서 대학원에 이제 진학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정치 철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 시대의 삶에 대해서 뭔가 그 당시 동시대의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정치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치를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의 분단 체제라는 그러한 어려움 그리고 조선 말 그 혼란함 그리고 일제의 지배 이러한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그리고 대안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제가 대학원에 가게 된 계기고요. 그 속에서 이제 남북한의 통일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중국을 찾아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과거에 그 거대한 중화 민족이 17세기까지만 해도 서양에 상당히 앞서갔었는데 17세기부터 이제 역전되기 시작해가지고 열강의 침입으로 그때 중국의 자존심이 많이 망가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란 나라와 우리나라의 어떠한 유사성이 있었고 중국도 또 장개석과 모태통 이러한 갈등, 좌우의 갈등이 있었고 분단이란 또 문제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비슷했기 때문에 중국의 문제를 한번 제가 연구함으로써 남북한의 어떠한 대안을 찾겠다는 생각 때문에 종합적으로 중국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게 됐던 것이고요. 정치 전반에 관련돼서 다양한 좀 폭넓은 공부를 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치학 교관을 하면서 아주 뭐 자유롭게 이제 교관 생활을 잘 했는데요. 마지막 전역을 6개월 앞두고 사실은 87년 이제 7월 정도의 전역이었는데 전역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4.13 호원 조치라는 게 전두환 시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4.13 호원 조치 전에 우리 공군사관학교에 공문이 뭐가 내려왔냐면은 정치학 교관들이 이데올로기 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지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제가 공사신문에 시사평론을 그 당시에 썼는데 이데올로기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경제적 풍요건 그게 어떤 민주화건 소통이건 제대로 된 정치만 한다라면은 남북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보다 체제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사는 경쟁을 더 치중해라. 뭐 이러한 내용의 취지의 시사평론을 썼다가 결국은 중앙의 보안 검열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호되게 압력을 받고 결국은 외부로 전출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강력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막판에는 6개월 동안 수업만 하지 못하고 조용히 공부하고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걸 계기로 이 시대에 내가 제대로 믿는 철학과 가치를 가르칠 수 없는 한 교수의 생활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문제되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야당에 투신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뭐 망설임 없이 정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교수의 길을 접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로 작정한 이상 제가 이제 정당에 투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이제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가 참모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론적 정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실 정치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조직에 가서 큰 판에서 좀 감각을 익히고 큰 판을 기획하고 이러는 것이 훨씬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중앙당을 직접 노크했는데 미끄러졌어요. 그것이 기회가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마침 우연하게 90년에 꼬마 민주당이 탄생하게 됐거든요. 꼬마 민주당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탄생한 이후에 주로 통일민주당에 있었던 스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꼬마 민주당을 만들게 됐는데 그분들은 제가 88년 청문회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스타 정치인들, 특히 노무현 국회의원과 같은 분들과 정치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꼬마 민주당이 창당됐을 때 제가 이력서 한 장 딸랑 들고 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나 당신들과 일하고 싶다 하고 이력서 놓고 만약에 당신들이 의향이 있다라면 나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했더니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광재 당시 이제 노무현 의원의 비서관을 했었는데 이광재 비서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노무현 의원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나도 보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1시간 동안 이제 민주당의 앞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민주당에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 등등 뭐 민주당의 진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러한 좀 논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저도 흔쾌히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 노무현 의원은 꼬마민주당의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기획조정실에 실무자로서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한 2~3달 같이 일을 한 이후에 꼬마민주당의 정식 당직자 공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채에 다시 응해가지고 기획조정실 전문위원으로 공채 1기로 제가 이제 정식으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노무현 의원과의 인연이 시작되죠. 네. 제가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든 것은 교수의 길보다 뭔가 제대로 가르치는 것조차 막는 이러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꼬마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되고 당직자로서 공채로 들어오게 됐는데 1년 정도 당직 생활을 한 다음에 야권 통합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꼬마 민주당과 DJ가 그때 총재로 있던 평민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와서 야권 통합 논의가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야권이 통합되는 것이 정권 교체에 중요하다. 그래서 야권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 결과 이제 평민당과 꼬마 민주당이 합당해서 통합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DJ하고 이기택 총재가 이제 두 총재가 대표가 됐는데요. 우리가 꼬마 민주당이 있다가 평민당과 합쳐져 보니까 평민당의 조직이라는 게 너무 DJ 중심의 좀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당이 좀 더 역동적이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뜻이 맞는 젊은 청년 당직자 그리고 보좌진 그리고 시의원이나 구의원 그리고 또 젊은 활동가들 이러한 분들이 한 100명 정도가 뭉쳐서 당을 혁신하자 해서 민주청년을 만들게 됐고요. 제가 초대 운영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1년여 동안 같이 노력했는데 당만 바꿔서는 수권 정당이 되게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을 바꾸자. 그 당시에는 이 여촌 야도라고 해서 전라도를 제외한 농촌 지역은 여당이 장악하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야당이 많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장악한 농촌 지역, 전라도를 제외한 농촌 지역을 우리들이 바꿔내지 않으면은 이게 정권 교체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향인 충남 서천 농촌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구당 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내려가자. 제가 이제 시범 케이스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제 서천에 30대 초반의 나이로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의 꿈을 안고 내려오게 됐고 92년 대통령 선거를 지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한 10여 년의 야인 생활을 통해서 두 번의 국회의원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어요. 지역의 문제점, 그리고 지역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2002년도에 우리 군민들이 저를 군수를 나와서 좀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했는데 마지막에 그동안은 제가 국회의원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군민들이 당신 어려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도 안 했는데 군민들이 당신 군수를 좀 나와달라고 사정을 하길래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까지 정치에만 관심이 있었고 저는 정치를 전공으로 했고 가르쳤고 정당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는 전문가지만 행정에는 사실은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가 중에 하나인 군수를 하라고 해서 처음에 갸우뚱하다가 이게 민심인가 보다. 그래서 사실은 오랜 고민 끝에 군수를 결심했고 또 천우신조로 제가 군수에 당선돼요. 그때 이제 저는 행정에는 비록 경험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정치에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출직 군수는 행정가만도 아니거든요. 반쯤은 정치인이고 반쯤은 행정가인데 저는 이제 우리 조직, 행정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을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제대로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 집단한테 우리 서천의 비전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사정해가지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공무원 3명을 파견하고요. 연구원들과 같이 고민해서 6개월 동안 우리 주민들과 수없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어메니티 서천이라는 비전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는 목표의식도 중요하지만은 이 조직에 대한 또 결속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군수 되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너희 편은 누구고 저 사람은 다른 군수 후보를 밀었기 때문에 뭐 어디로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능력에 따라서 공무원들을 선택해야지 누구 편에 가깝다 멀다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6개월 동안 인사를 않고 그분들을 평가하게 되죠. 그래 놓고 6개월 이후에 전면적으로 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제대로 배치하고 그분들한테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나는 방향만을 확고하게 잡고 있을 테니까 당신들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과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을 해달라. 그리고 수행한 능력과 업적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나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그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했고요.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복지, 뭐 교육, 그리고 또 문화, 그리고 심지어 경제까지도 결국은 혁신을 하려고 했는데 혁신의 목표는 정치의 목표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수많은 정치가도 있었고 수많은 철학자도 있었고 수많은 종교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행복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얼마만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동시대의 사람들의 행복의 정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나는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제 정치 철학이었고요. 그 속에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진 예산 가지고 가장 알뜰살뜰하게 쓰는 것이 또한 중요한 혁신이고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많은 군민들한테 행복의 효용을 높여주는 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을 좀 더 진짜 부실하지 않고 제대로 쓰도록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한 혁신이고요. 또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의 효용을 높여주는 것, 그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해서 복지면 복지, 뭐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경제면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혁신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존엄해질 수 있는 예산의 분배가 필요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같은 돈이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양극화가 심해져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대기업과 자영업자 혹은 중소기업과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도 했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지위와 돈과 이런 거에 의해서
자식들의 지위와 경제가 거의 결정되는 세습적 체제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잘못된 사회라고 봐요. 그리고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독점하는 거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쓰라고 저는 재능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은 저는 이 세상은 진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같은 경제적 수준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한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의 가치를 구현하거나, 사실은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이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삶보다는 같이 더불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정치에서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